사람들은 나를 그저 허리가 조금 굽은 노인으로만 본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젊은 부부도, 심지어 내 딸조차도 아무도 모른다. 이 늙은이가 평생 숫자와 싸우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몇 개에 찍힌 숫자가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 값이라는 사실을 나는 억만장자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돈을 굴리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하고 있다. 새벽 5시 거울 앞에 섰다. 깔끔하던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손등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얼룩을 만들었다. 허리는 더 굽히고 말투는 조금 더 굼뜨게 연습했다. 아이고 잠깐만요 무거워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며 나 스스로도 쓴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유는 하나다. 예비 사위. 딸은 늦게 결혼을 결심했다. 30 후반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남자를 소개했을 때 나는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딸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말로 믿지 않는다. 평생 그래왔다. 돈을 벌 때도, 사람을 들릴 때도, 심지어 가족을 지킬 때조차도 나는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시험해 보기로. 그날 배송 목록에는 딸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물론 실제 택배는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준비한 작은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게만 조금 나가게. 돌을 몇 개 넣어두었을 뿐.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수십억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벨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딸의 얼굴이 먼저 보였고 그 뒤로 한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가 예비 사위였다. 택배요.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툭 내뱉듯 말했다. 거기 두시면 됩니다. 말투, 표정, 눈빛. 나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걸 봤다. 상자를 내려놓는 척하며 나는 일부러 비틀거렸다. 아이고 허리가. 조금 과장된 연기였다. 그러자 딸은 바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때였다. 예비 사위의 반응. 그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흘끗 보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빨리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집도 많잖아요. 그 말이 내 귓속으로 천천히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람은 한 장면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더 연약한 노인을 연기하기로 했다. 아이고, 잠깐만 좀 쉬어도 될까요? 딸은 곧장 의자를 가져오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걸 막듯 말했다. 여기 좁아요. 밖에서 좀 쉬세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시험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남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다. 나는 택배 기사로 왔지만 나는 그의 인생을 배달받으러 온 사람이다. 집을 나서며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허리를 더 굽히고 숨을 조금 가쁘게 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사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옆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불편함 앞에서 더 잘 드러난다.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딸과 그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요즘 택배 기사들 왜 이렇게 느려? 그러게 아까도 좀 답답하더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평생 딸에게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의 지혜는 아이의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날 이후 나는 택배 기사로 딸의 집 근처를 몇 번 더 찾았다. 물론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같은 조끼, 같은 모자, 같은 굽은 허리. 다른 건 사람의 태도뿐이었다. 비 오는 날이 있었다. 일부러 우산도 쓰지 않고 상자를 들고 섰다. 딸은 또다시 문을 열며 말했다. 비 오는데 고생 많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젖은 거 여기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딸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 제가 밖에서 받을게요. 그 남자는 문을 반쯤 닫아버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약자에게 친절한 척 할 줄은 알지만 불편해지면 가면을 벗는다.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며칠 뒤 나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문제 많은 노인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 연로한 택배 기사가 쓰러질 뻔했다는 이야기를 흘려두었다. 그리고 일부러 딸의 집 앞에서 잠시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딸이 놀라서 말했다. 어머, 괜찮으세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잠깐만 물 좀. 그때 그 남자가 나왔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했다. 아, 이런 거 관리실에 연락하세요.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딸이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잠깐만 쉬게 해드리면.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책임돼.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돈 많은 아버지이기 전에 딸을 둔 부모였다. 이 남자에게 딸이 힘들어질 미래가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다. 이익 앞에서는 웃음, 권력 앞에서는 고개, 약자 앞에서는 진짜 얼굴. 나는 그 남자의 이름 옆에 천천히 적었다. 관찰 필요.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을 시험하는 일은 잔인하다. 하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나는 잔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음 시험은 돈이 등장한다.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사람은 두 번 변한다. 하나는 위기에 몰렸을 때, 다른 하나는 돈이 눈앞에 놓였을 때다. 나는 그 둘 중 후자를 택했다. 그날 나는 택배 기사 복장으로 다시 딸의 집을 찾았다. 이번 상자는 유난히 가벼웠다. 안에는 봉투 하나뿐.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정확히 500만 원. 내가 일부러 고른 액수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돈. 사람의 욕심을 딱 자극하는 금액. 문을 열어준 건 예비 사위였다. 딸은 출근한 뒤였다. 택배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더 떨리게 냈다. 그는 상자를 받아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여기 두세요. 그때 나는 일부러 봉투를 떨어뜨렸다. 탁! 바닥에 얇은 소리가 났다. 그가 먼저 내려다봤다. 봉투 입구에서 살짝 보이는 현금.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욕심은 숨길 수 없다. 이거 뭐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 그게 어제 어떤 집에서 물건값이라고 주신 건데 일부러 말을 흐렸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집안을, 복도를, 그리고 닫힌 현관문을. 딸은 없었다. 그는 봉투를 들어 손으로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거 회사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봉투를 놓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회사에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나이도 있고.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잠깐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봉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어르신 혼자 들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마치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계산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모른 척했다. 왜 그러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집에 이상한 봉투가 있었다고 해서요. 나는 일부러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떤 봉투? 돈이 들어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딸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딸은 계속 말했다.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좀. 그 뒤의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부모는 아이의 침묵으로도 충분히 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 옆에 두 번째 메모를 남겼다. 돈 앞에서 주인이 바뀐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돈을 만진 사람은 더 큰 돈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곧 행동이 된다. 다음 시험은 더 큰 판이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한다. 사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탐욕의 사람이 될 것인지. 사람은 돈을 보기 전에 냄새를 맡는다. 이상하게도 큰 돈의 냄새는 설명할 수 없이 사람을 들뜨게 만든다. 나는 그 냄새를 아주 미세하게 흘리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택배 기사 복장을 벗고 이번엔 동네 노인으로 변했다. 허름한 점퍼, 다른 구두, 그리고 조금은 낡아 보이는 서류 가방.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가방이 아니라
태도를 본다. 딸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일부러 크게 통화를 했다. 아니라니까. 그 건물은 그냥 보유만 하라고 했잖아. 지금 팔면 손해야. 내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예상대로 그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어르신, 혹시 아까 통화하신 분 맞죠? 나는 놀란 척 고개를 들었다. 아, 예.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 부동산 쪽 일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그는 웃었다. 며칠 전 택배 기사에게 보이던 그 무심한 웃음이 아니었다. 존댓말, 눈맞춤, 미묘한 공손함. 사람은 상대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를 바꾼다. 나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그냥 예전에 운 좋게 좀 벌었을 뿐이요. 그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러셨구나. 그는 내 커피 값을 슬쩍 계산하며 말했다.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며칠 전 그가 내 바닥을 더럽힌다고 말하던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르겠지. 며칠 뒤 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 요즘 그 사람이 이상해요.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뭐가? 딸은 천천히 말했다. 갑자기 노인분들한테 엄청 친절해졌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변화는 친절이 아니라 탐색이었다. 그는 돈 냄새에 근원을 찾고 있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날 저녁이었다. 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 그 남자가 무심한 척 물었다.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계시죠?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 질문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럭저럭. 그는 그 말에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요즘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 말에 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옆에 세 번째 메모를 남겼다.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이제 그를 더 흔들 차례다. 다음 시험은 유산이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은 절대 먼저 말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결국 입에 올린다. 유산. 그 단어는 사람의 본성을 너무도 빨리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딸과 예비 사위를 함께 불렀다. 소박한 식당, 과하지 않은 메뉴, 노인이 자주 오는 곳. 나는 부자가 아니라 늙은 아버지로만 보이고 싶었다. 식사가 중반쯤 되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르며 천천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가 말했다. 너무 빠른 질문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척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딸이 놀라 말했다. 그런 걸 왜 지금? 그는 급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요즘엔 다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혹시라도 분쟁 생기면 안 좋으니까. 그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도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가진 게 좀 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그의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보았다. 물론 다 딸 몫이지. 그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그 질문에 그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결혼하면 한 가족이죠.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다. 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나는 사위도 자식처럼 본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기쁨을 숨기려 했지만 숨기지 못했다. 사람은 자기 몫이 생겼다고 느끼는 순간 경계를 풀어버린다. 그는 조심스러운 척 물었다. 그럼 혹시 사위에게도 뭔가 말끝을 흐렸다.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딸은 그제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 있어? 그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아버님이 먼저. 변명은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딸은 나를 붙잡고 울었다. 아버지, 저 사람 이상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는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그날 나는 수첩을 열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유산을 자기 몫으로 계산한다. 이제 시험은 끝을 향한다. 다음 단계는 정체 공개다. 그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무시했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린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택배 기사 복장을 다시 입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같은 조끼, 같은 모자, 같은 굽은 허리.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딸의 집 현관 앞. 나는 천천히 벨을 눌렀다. 딩동. 문을 연 사람은 예비 사위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아, 또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었다. 나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봤다. 며칠 전 카페에서 통화하던 노인 기억합니까?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나는 조금 더 다가가며 말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문 앞에서 물 달라고 했던 노인도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말했다. 이제 인사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던 그 노인이다. 딸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설마.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단순한 디자인, 이름과 직함만 적혀 있다. 그가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무시했고 내쫓으려 했고 돈을 가로채려 했던 그 노인이 자기 장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아니, 그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그는 급히 허리를 숙였다. 아버님, 그때는 제가,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변명은 이미 끝났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느낀 듯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기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잠시 멈추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사람은 기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딸과 마주 앉았다. 딸이 말했다. 아버지, 저 그 사람과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라. 부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정체가 드러났다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 그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드러난 뒤에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이 마지막 얼굴이다. 정체가 드러난 다음 날 그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과도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을 아낀다. 이틀째 되는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그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짧게 말했다. 가보거라. 사람은 끝까지 보아야 한다. 딸은 그를 만났고 그날 밤 늦게 돌아왔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람, 미안하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안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조건문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이 있었다. 이름은 하나뿐이었다. 딸.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문장. 이 아이의 인생에 짐이 되는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을 해왔다. 아버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짧게 답했다. 필요 없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준 마지막 말이었다. 딸은 결혼을 미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접었다. 울었고 힘들어했고 자기 선택을 부정했다. 나는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노후의 지혜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잘 아물게 돕는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뭘? 딸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보는 거라는 거. 그날 나는 모든 시험을 끝냈다. 택배 기사 복장도 다시는 입지 않았다. 시험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산을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딸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눈만 있으면 돈은 스스로 따라온다. 나는 지금도 평범한 노인처럼 살고 있다. 다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조금 더 천천히 본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한다. 사람은 시험 받을 때가 아니라 시험할 기회가 있을 때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